이번 방송에서는 집중적으로 구문용 사진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거기에는 금군 교두였던 왕진을 함께 엮고 두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묘하게 엮임으로써 결국 전수부 태위 자리를 꿰찬 고국에게 당하는 테마로 이어갑니다. 하북로의 화우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장원의 한쪽 우물 곁에 건장한 몸을 한 젊은이가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와 미끈한 허리가 돋보이는 한눈에 보아도 잘생긴 수려한 용모를 갖춘 젊은이는 누가 보아도 반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뛰어난 용모보다도 더 눈길을 끈 것은 몸을 씻기 위해 우통을 벗어던진 몸 가득 먹물로 뜬 9마리 청령 문양의 문신이었습니다. 몸을 씻고 있는 청년은 장원의 늙은 사씨 주인장의 외아들 사진이라는 청년이며 칼과 막대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수련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장원의 주인은 아들이 열심히 글을 읽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로 나가길 원했지만 그 청년은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씨 노인장은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타서 타일로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고집에 져서 가까운 곳에서 무술깨나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셔다 아들을 가르치게 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곤봉 다루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나서 몸을 씻고 나자 이미 해가 졌고 언제나처럼 아버지인 사씨노인과 저녁상을 받고 막 먹으려는 시간에 정문을 지키는 하인이 안채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이 많은 사씨 노인은 들었던 수저를 놓고 사랑방으로 그들을 만나보러 갔지만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사진은 관심이 없다는 듯 혼자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하인들을 통해 그날 저녁에 온 객들은 동경의 장씨라는 장사꾼이었는데 미천을 털어먹고 살 길이 막연해져 연안부로 가는 길에 노무의 몸이 나빠져 잠시 머문 후 떠날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진의 장원에 객들이 머무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깊이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진은 여느 때처럼 우통을 벗어던지고 봉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조그만 소리로 봉술을 잘 익히긴 했지만 빈틈이 덜어 있어 솜씨 있는 상대를 만나면 이기기 힘들겠는데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며칠 전부터 노모와 함께 장원에서 객노릇을 하고 있는 장씨라는 장사꾼인 것을 알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성미가 그렇게 고약한 사진은 아니었지만 거덜난 장사치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형편없는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터라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자 그 장사꾼에게 나는 여러 명의 이름난 스승들에게 봉수를 배운 사람으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으면 한번 겨루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뒤에서 사진이 두 눈을 부라리며 손님으로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들은 사씨 노인이 놀라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진이 그 객을 가리키며 무례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겉모습을 보기에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내 봉수를 비하하며 비웃었다고 말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쳐다보던 사씨 노인은 그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손님께서는 봉수를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머뭇거리다가 전에 조금 배운 적은 있습니다만 혹시 저 젊은 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사씨 노인은 객이 묻는 말을 듣고 조금 으쓱한 투로 그렇습니다. 저 애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신세지고 있는 장원의 주인 아들이란 말을 듣고 난 객이 갑자기 옷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분이 이 장원의 작은 주인이셨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은 주인께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봉법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약간 다듬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고 말하며 말을 맺지 못하고 끝을 흐렸습니다. 사진은 거렁뱅이나 다름없게 보이며 떠도는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 분통을 터뜨렸으나 사씨 노인은 그의 말을 믿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지요. 제발 부족한 제 아들놈이 봉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사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정중히 절하고 장씨 손님을 스승님으로 미시거라. 그러나 사진은 아버지가 그동안 몇 번 저 거렁뱅이 같은 객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같더니 그의 말솜씨에 넘어간 것 같이 생각되어 하라는 저를 고사하고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헛소리를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이니 만약 저 사람이 저희 봉수를 누른다면 그때 머리를 숙이고 절하며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진의 말은 조용히 쳐다보며 서 있는 객을 비웃는 듯한 투도 섞여 있었으나 그 손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자세로 말했습니다. 작은 주인께서 저럴 듯 못마땅해 하시니 한번 봉수를 겨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자 사진은 벼르던 차에 잘됐다 싶은 마음에 연습하느라 마당에 있던 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막대를 집어든 사진은 물 만난 물고기같이 신이 나서 막대를 빙빙 돌리며 장씨라는 장사꾼 손님을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만약 겁이 나서 이제야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사내가 아니오. 사진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보고 있던 사씨 노인은 민망한 나머지 장씨를 쳐다보며 손님, 저 어린 아들놈이 무례하게 구는데 기왕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막대를 드시고 한 차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장씨 장사꾼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주인님과 막대를 서로 맞대다가 혹시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까 걱정이 됩니다. 사씨 노인이 손님의 말을 듣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설령 겨루다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은 다 저 아들놈이 사서 한 일이 아니겠소. 사진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그 장사꾼은 천천히 일어나 발을 떼어놓으며 그런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마당 구석에서 무기를 걸어두는 곳에 막대 하나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씨 장사꾼이 막대를 비스듬히 잡고 서자 사진은 자기의 막대를 휘두르며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장씨 장사꾼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며 막대를 휘둘러 막은 뒤 사진의 공격을 살짝 피하자 사진은 다시 막대를 휘두르며 그를 뒤쫓듯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몸을 돌린 장사꾼은 막대를 높이 쳐들어 아래로 내리쳐 들어갔고 사진은 내리쳐오는 그의 막대를 자기 막대로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리치던 막대를 슬쩍 끌어당겨 사진의 가슴 근처를 찔러버렸고 그 한 수에 사진은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쥐고 있던 막대는 그의 손을 벗어나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수의 공격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시건방 떨던 사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그것으로 승부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씨 손님은 들고 있던 막대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사진에게 달려가 일으키며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시건방을 떨며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던 사진이었지만 승부가 나자 남자답게 깨끗이 승복하며 의자를 가져다 그를 앉힌 후 넙죽 큰 절을 해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사진이 그 손님에게 그동안 자기가 여러 스승에게 붕수를 지도받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며 스승으로 모실 테니 가르침을 달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진의 태도를 가만히 바라보던 손님이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 2명이 여러 날 동안 이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소. 그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드리겠소이다. 그 손님의 대단한 실력을 직접 본 사진의 아버지는 사진에게 얼른 옷을 입도록 한 후 기뻐하며 그들을 안으로 데려가 대청에 자리를 잡아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양 한 마리를 잡도록 시키고 부엌에는 좋은 술과 밥 그리고 과일까지 갖춘 떡 벌어지는 상을 차리게 한 후 그의 노모까지 모셔와 자리를 잡아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자 사씨 노인은 손수 술잔을 들어 그 손님 앞에 놓고 술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무예는 가히 금근의 무술사범에 부족함이었고 그들이 교주님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한데 제 부족한 아들놈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앞에 계신 태산을 알아보지 못한 듯합니다. 사씨 노인은 평소 아들이 봉술 등 무예를 지도해주던 나름 실력 있다고 소문난 사범들의 실력을 익히 보아온 터라 장씨 손님의 막대기 다루는 솜씨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사씨 노인이 자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놓고 극진히 대우하며 무술 솜씨를 극찬하자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마당에 어찌 더 이상 저를 숨기며 어르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장씨가 아니며 미천을 들어먹은 장사치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 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군의 80만 군사를 가르치던 교두 왕진이라는 자가 바로 접니다. 거의 매일 온종일 창칼과 봉 등 무기를 만지며 지내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손님이 그 유명한 금군 80만 군사의 우두머리인 교두 왕진이란 소리를 하면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진과 사씨 노인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 노모와 함께 앉아서 말하고 있는 교두 왕진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과 그에게 무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시노인은 금군 80만 군사의 교두인 왕진이 아들인 사진에게 무술을 가르칠 스승이 된 것은 너무 기뻤지만 왕진이 초라한 행색으로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사실 정변이 일어난 것 같은 국가의 대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왕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야 교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도대체 교두님께서 어떻게 이런 초라한 행색을 하시고 여기로 오시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의 부친이 너무 놀라워하며 묻자 왕진은 고개를 들어 멀리 허공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신 후 내가 이런 꼴로 어르신 장원에 친세지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철종 황제께서 붕어하시고 휘종 황제께서 즉위하신 후 동경에서 망나니 상건달 노릇을 하던 고구란 소인배가 전수부 태위에 보임되었기 때문이외다. 왕진의 한숨 섞인 말을 듣던 사시노인은 전수부 태위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데 태위가 된 벼슬아치라면 모든 일에 무게 있는 행동을 할 것 같건만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시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질문을 하자 왕진이 역시 한숨을 쉬며 대답을 합니다. 이 고구란 자는 과거 못된 짓만 저지르던 건달이었는데 재버릇 개 못 준다고 못쓸 짓을 하다가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 호되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찌하다가 우리 금군을 통제하는 전수부 태위가 되자 지난날 자기가 건달 노릇을 하던 시절에 호되게 얻어맞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풀기 위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진이 말을 마치자 그래도 그 전수부 태위란 자리가 어떤 일을 하던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자리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진은 사진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로써 그 자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가벼이 할 수는 없는 자리가 맞소이다. 그러나 이 고태위란 자는 워낙이 저작거리에서 망나니로 놀아먹던 상건달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저를 위협하며 못살게 굴었다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사진이 왕진을 쳐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 그자가 전수부 태위가 되어 부임하기 전부터 집에서 병치레를 하기 위해 쉬고 있느라 부임 인사를 가지 못하자 그것을 트집잡아 매를 때리려고 하였다오. 하지만 당시 좌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려 어렵사리 욕을 면하긴 했지만 그자 밑에 있다가는 결국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했소. 그래서 나는 어차피 혼자였기 때문에 몸이 단촐했고 홀로 된 노모만을 모시고 있었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두 털어버리고 연안부의 노충 경락상공께로 달아나는 것이었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씨노인이 말했습니다. 교두께서 하신 말을 들으니 별 큰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데 연로하신 자당까지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라며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왕진은 사씨노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허공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합니다. 그게 우리 송대가 다 돼간다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이란 자리는 삼공의 하나인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조정의 중요한 벼슬자리를 단지 공 하나 잘 차는 재주 하나만으로 그따위 상건달 장돌뱅이가 꿰차고 앉게 된다는 것이 국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리고 국격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 송대가 언제든지 외적에 의해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사진이 묻습니다. 그럼 고태희를 만났을 때 스승님은 어떻게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사진의 말을 들은 왕진은 답답하다는 태도로 몸을 부르르 떨며 대답합니다. 그날 여러 사람들이 말려서 고태희가 할 수 없이 나를 놔주긴 하였소이다. 하지만 병조를 둘씩이나 붙여 마치 큰 죄인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듯이 파수하였소이다. 그런 상황이니 내가 병이 나아 다시 고태희란 놈 앞으로 끌려나가게 되는 날이면 나는 틀림없이 그의 매질에 죽고 말 것이 뻔했다오. 그러나 도망치려고 해도 늙으신 어머니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나는 처자가 원래 없었으니 홀가분했지만 그 망나니 같은 상건달 출신인 고태희가 보통 악독한 인간이 아닌데 제 노모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소.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떠나는 것이었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두 명의 병졸들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왕진이 그 말을 듣고 성박 동학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며 두 병졸을 따돌려버리고 노모를 모시고 살던 집을 빠져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작 같은 고태위가 사방의 병졸들을 파발로 풀어놓아 잡으러 드는 바람에 큰 길로 가지 못하고 험한 새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왕진은 분이 차오르고 처량함이 온몸을 힘들게 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사씨 노인과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도 어르신 같은 호인을 만나 좋은 대접도 받고 늙으신 어머님이 병환도 보살핌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100번 절한들 그것에 대한 보답이 되겠소이까. 이참에 장원의 작은 주인께서 보잘것 없으나 이 몸의 재주를 배우시겠다고 하니 혼신을 다해 가르쳐 보겠소이다. 내가 보기에 아드님은 화봉을 배운 듯하고 재주도 상당하나 만약 뛰어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 보이니 제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진의 말을 듣고 난 사씨 노인은 사진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이 어른께 진 까닭을 이해하겠느냐. 어서 스승님께 정중히 2번 절하고 매시어라. 이미 왕진의 실력을 충분히 맛본 터라 사진을 엎드려 스승을 맞는 예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진의 부친은 흐뭇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집안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 화음현에 자리를 잡고 살아왔고 앞에 보이는 저 산은 소화산이고 이 마을은 사가촌이라고 불리지요. 이 마을에는 3,400호가 있는데 모두 사가성을 쓰는 집성촌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놈인 사진은 어릴 적부터 농사나 학업에는 전혀 뜻이 없고 단지 창쓰기와 공술 등 무예를 익히는 데만 정신을 팔고 좋아했습니다. 제 어미가 그런 행동을 말려 가업을 잊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자 화병을 얻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늙은이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무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아들놈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스승을 구해주느라 적지 않은 돈도 썼고 이름 있는 환쟁이를 불러와 사진의 몸에 볼만한 문신도 해주었습니다. 어깨, 가슴, 팔에 걸쳐 9마리의 용을 새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애를 구문령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오셨으니 저 아이의 무술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 아이도 기뻐할 것이고 저는 후하게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진은 사씨 노인의 말을 듣고 노충 경락상공을 찾아간다지만 그렇다고 그쪽에서 목을 빼고 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기에 사씨 노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라면 마음 푹 놓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아드님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진은 이튿날부터 사진에게 18반 무예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반 무예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18기라고 말하는 중국 무술을 말하는 것으로 18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는 무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 같던 시골 뜨내기 같은 무사들에게 보기만 그럴듯하지 어설픈 화봉 몇 수 정도밖에는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빨라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6달이 지나갔고 그 사이 사진은 왕진에게 18가지 무기 사용하는 법을 모두 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